5월 또는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분기가 내년 증시상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가 전기차 또는 2차전지 쪽은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전기차가 시장을 키우는 그 파이는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그 갈 수밖에 없는 길의 성장 산업의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군데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 장이 좋아질 때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94년부터 증권업계에 입문해가지고 지금까지 무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워낙에 그 굴곡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발로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톤이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잔잔한 톤으로 시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서프라이즈였고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파월이 갑자기 2주 만에 말을 바꿔버려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랐었고요. 왜 굉장히 놀랐었냐면은 이 FOMC 결과에서 동결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은 점도표 하향을 생각보다 더 크게 해줬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4.6, 내후년 가면은 거의 이게 이제 3%대 후반까지 떨어지게끔 지금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가이드를 내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 그거 외에도 지금 그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그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4.1% 실업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톤다운을 시켜가지고 물가는 잡힐 거라는 전망을 강하게 암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당초보다는 약간 낮춰가지고 0.1 정도 낮춰서 1.4% 정도를 했는데, 이게 주는 함의는 경기는 톤다운이 되면서 물가가 잡히면서 연착륙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일단은 연준에서 시장에다가 노출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굉장히 흥분을 한 상태고요. 흥분을 하다 보니까 연준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당장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서 최소 6번 그렇게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할 정도로 좋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상당히 지금 핫한 상황이죠. 사실 연준 FOMC 말고도 이제 CPI에서도 이미 숫자상으로 이제 물가는 확실히 잡힌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이 CPI 그 헤드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3.1%가 나왔고요. 이걸 6개월 연율로 하게 되면 2%대 후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대로 쭉 나가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은 내년 중반 넘어서게 되면은 2%대 후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인 같은 경우 이제 4.0 나왔는데, 이 두 가지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이제 PPI 지수 역시도 침체를 나타내는 제조 PPI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 곧 나올 PC 역시도 떨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노이즈는 더 이상 없는 걸로 사실상 이제 확인을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가 이제 도표상으로 나온 게 있어서 하나 따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는 이제 한마디로 완전 도비시한 상황이었었고, 이걸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연착륙 가능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3월부터 예상을 하지만 기대죠. 예상이 아니라 연준 스탠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빨라야 내년 2분기 말 3분기 초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또는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바뀐 게 없고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연말 전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소비 지표라든지 그 내부적인 걸 보면은 소비 지표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은 현금 위주로 쓰던 게 현금 잔고가 마르니까 신용카드 비용, 사용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리볼빙이 이제 확산이 되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률이 옛날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소비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도처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단 금리 인하를 기대로 해가지고 12월 올라가고 있으면, 워낙에 도비시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여파가 1월 효과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1월 초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은 있을 것 같고 그 시점에서 저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건 좀 현금을 좀 만들어서 1월 중반 후반 뭐 하여튼 1분기 내에서 시작이 돼서 2분기 초 정도까지 예상되는 톤다운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그 부분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은 연간으로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연간의 저점은 1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3분기가 내년 증시상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지표가 소비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가 좀 톤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왜 파월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도비시하게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실제로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물가를 잡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뭔가 지금 불안한 요인이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2주 전까지만 해도 조심해 우리 금리 더 올릴 수도 있어 라고 경고를 주던 파월이 FOMC에서 전격적으로 갑자기 말을 바꿔버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말을 바꿔버리고 나니까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 바로 미국채 금리 떨어지니까 채권 강세 나오고 또 주식 강세 나와버리고 하니까 연준 내에서 비둘기 중에 비둘기라고 하는 굴수비조차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약간 파월의 발언의 본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의 뭔가를 넘어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톤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실업의 문제가 또 다시 대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률이 지난번에 발표가 났었던 비농업 고용자 수가 ADP 말고 실제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한 거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나와서 고용도 주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줬었는데 경기 악화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소비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고용이 만약에 줄게 된다 그러면 경기 후퇴의 어떤 그림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제적인 부분을 좀 언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는 톤다운이 되는 그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뭐 이런 게 덧붙여가지고 쫙 올랐다 그러면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 나올 가능성, 그 다음에 경기 지표의 톤다운 가능성, 소비의 감소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1분기는 생각보다 금리 인상 시점이 그렇게 빠르진 않네 라는 부분에서 톤다운이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2분기 후반부터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연착륙이 성공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2분기 한 초중반 이후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3분기를 피크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번 대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역대급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이제 선거에 나와서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만 해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만 아니었었으면 아마도 이겼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헛발질을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또 병원도 실려가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팬데믹 대처를 잘 못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한번 낙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식이든 다 뺏어오기 위해서 그럴 거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에서는 이번에 놓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해서 바이드노믹스라고 경제를 갖다 이렇게 올려놨었던 부분을 또 한 방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자기는 정권을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는 물기 시작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켜보고 있는 와중이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노이즈가 심각해지게 되면 정책의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전기차 없앨 거고 뭐 이런 못 없앨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노이즈들이 시장에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은 경제 역시도 거기서 약간 좀 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3분기가 바닥을 찍은 건 맞습니다. 3분기에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 감산을 통해 가지고 공급이 수요보다 지금 한 7% 정도 작아요. 3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정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봤을 때는 바닥 찍었고 돌아서는 건 맞는데 오늘 최태원 회장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디램은 돌아섰다. 근데 낸드는 아직 멀었다. 딱 그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좋아지는 그림은 여러 가지에서 보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 중국 쪽 스마트폰 시장이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4억 5천만 대, 5억 대 가까이 되는데 그게 2억 대, 2억 한 6, 7천만 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화웨이 효과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화웨이 폰을 좀 밀어주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애국심 뭐 이러면서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밀어주는 게 있다 보니까 경쟁사들 역시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지금 늘리고 있고요. 그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디램 쪽에는, 낸드 쪽에는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꾸 이제 이슈화하고 있는 거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각 뭐 노트북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거기에 AI를 장착한다 하는 마케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아마도 CES에서 삼성하고 LG가 아마 온디바이스 AI를 갖다 이제 주제로 내세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쪽 관련된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산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 자연히 공급을 늘리겠죠. 그러면 또 가격에 대한 저항이 일정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급하게 살아난 게 아니라 공급을 확 줄여가지고 수요가 많아진 상태인 거죠. 공급보다. 수요가 확 늘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한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HBM이 시장이 굉장히 성장한다고들 보는데 25년 기준으로 마켓 사이즈 추정하는 게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그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 30% 계산하면은 뭐 6, 7조 되죠. 6, 7조를 세 개 회사가 나눠 갖는 거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마이크론도 본격적으로 참전 선언을 한 상태니까, 그러면 그게 삼성전자의 밸류를 바꿀 수 있냐는 거죠. 하이닉스의 밸류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플러스 알파 그렇게 보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쪽이 살아나려면 뉴 디바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 뉴 디바이스라 함은 아까 온디바이스 AI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덜 팔리던 노트북이 판매량이 확 는다든지 스마트폰이 확 는다든지, 아니면 저번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XR 기기, 비전 프로, 그게 이제 내년 초반에 나오는데 벌써 이제 반응들 보면은 뭐 그거 보고 뭐 자기의 옛날 추억을 회상하는데 3D로 보니까 뭐 뭉클했네부터 시작해서 태국의 인플루언서 뭐 그게 이제 반응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반응이 정말 핫하게 되면 거기서는 지금 고가형만 나오니까 양 자체는 많지 않을 텐데, 그 시장이 열리는 순간 삼성, 중국폰 다 참전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애플은 중저가를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고가형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장이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메타버스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빅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고, 그 외에 객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빅사이클을 얘기하는 건 좀 아직은 섣부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 앞서 이제 2차 전지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도 최근엔 사고 있습니다. 그게 쇼커버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2차 전지를 좀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을 많이 사는 걸 보면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샀죠. 그거는 저는 환율 베팅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가 1360원에서 그래도 1300원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12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원화 강세가 나오면 주가는 그걸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사는 이유를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어쨌든 3분기 바닥은 나온 거 아니냐. 실적 개선의 속도, 요게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다, 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부터 급격히 뭐 수요가 줄었네 뭐 이러면서 2차 전지가 안 되는 것처럼, 전기차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여전히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은 전기차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아마도 120만 대 이상 팔릴 거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얘기할 때 23년에 1411만 대를 이제 예상을 했던 게 전기차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 이게 24년에는 1800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노이즈가 있는 것들이 보면은 전기차 수요가 줄었다. 근데 그 노이즈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그동안 고금리. 그죠? 그건 이제 테슬라 CEO가 얘기했었던 건데, 그러면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연준에서 이미 금리 피크아웃 선언을 했죠. 그럼 더 이상 금리 안 올린다고 하면은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가 3.9까지 떨어졌어요. 그거 5% 넘어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급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금리에 대한 노이즈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더 떨어지겠죠. 시중금리는. 그렇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노이즈 줄어들 것이고, 두 번째는 전기차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차 가격이 비싼 부분은 결국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그 소재 가격 떨어지면서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요게 일단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IRA법 개정에 따라서, 그전에는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사후에 세액 공제라는 걸 해줬는데요. 1월 1일부터는 그게 사는 시점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7,500가 매입하는 시점에서 차감이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사는 입장에서 돈을 처음에 다 내고 나중에 정산받는 거하고 처음부터 그 돈을 차감하고 가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거기다가 100% 현금으로 사는 분들이라면 또 뭐 다른 얘기인데, 처음에 살 때 현금으로 사지 않고 할 경우에는 금액이 엎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로 부과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 공제를 해주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 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배터리 렌탈 또는 리스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기차를 살 때 전기차 자체는 사는데 배터리 자체는 실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렌탈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정수기 렌탈해서 쓰듯이. 그렇게 해서 내가 3년, 4년, 5년 타는 동안 연납을 하는 거죠. 사용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4년 기준으로 하면은 전기차 가격을 29% 정도가 깎을 수가 있답니다. 5천만 원짜리 30% 깎인다고 하면은 1,500만 원이면 3,500만 원이면 해볼만 하죠. 여기다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 거 감안해서 보고 뭐 세액 공제 감안하고 하면은 예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요거는 아직은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69%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한 거 아니냐. 증가율이. 근데 이게 수요가 줄었다라고 얘기하기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증가율이라는 건 이러다가 또 급하게 전기차 값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신차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또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1% 증가한 걸 가지고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계획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 제가 표로 이제 가져온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24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미시간 전기차 GM 거 같은 경우는 25년 말부터 1년을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1년을 연기했던 이유가 이제 지난번 UAW 파업 이슈도 있었고, 그 여기에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차가 조금 뒤로 밀려졌을 뿐이지 이거는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이 요즘 판매가 좀 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10월 달 판매를 보면은요, 전기차 판매는 30% 늘었습니다. YOY로. 대신에 디젤이 13.6% 감소하고 가솔린이 8% 늘고 뭐 이래가지고 종합을 해서 보니까 차량 판매량은 좀 줄었다. 그 다음에 1월하고 10월까지 누적은 45% 증가했는데 10월 달만 30% 증가했었으니까 증가율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침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30% 성장하는 게 어떻게 침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거는 뭐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침체 내지는 뭐 그 수요가 감소 내지는 공급이 과잉이다 이제 하는 노이즈가 항상 생기는 건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은 전기차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게 WTO 체제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걔네들이 손댔던 모든 업종이 다 그랬어요. 철강, 화학, 조선. 특히 뭐 조선 같은 경우는 2007년, 8년 이때 만들어진 조선소의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보면은 이미 망하는 회사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도 보면은 매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거 나오고,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보조금 받기 위해서 차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보조금 타가는 뭐 이런 것들 사진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과잉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걔네들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걸 푸는 방식이 그동안 어떤 식이었냐면은 자기네들이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싸게 만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를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갖다가 밀어내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차 그죠? IRA법 딱 세워가지고 중국과 관여된 자본 25% 이상이면은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도 이번에 CRME법,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판 IRA 뭐 이래가지고 중국 차에 대한 거, 배터리에 대한 거 이제 규제가 이제 내년부터 당장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틀을 막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 차들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피터지게 싸울 거고, 요즘 CATL이라고 하는 회사 주가 보면은 장난 아니게 박살나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미 구조조정은 시작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밖으로 그동안에는 마음껏 다른 산업의 철강이나 조선이나 화학할 때는 밖으로 막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글로벌 시장에 있는 업체들이 다 힘들었었다 그러면, 이번엔 제도적으로 이걸 좀 틀어막았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아주 심하게 전이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걔들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이 강하게 틀어막으면, 오늘 기사에 났는데 멕시코에다가 뭐 공장을 세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유럽으로 또 가가지고 합작법인 만들어서 또 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전처럼 강하게 푸시는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노이즈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더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겠다 판단이 되면은 물론 연구소 석박사급의 그 인재들이 그 산업에 대한 조사 검토 이걸 다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출을 하긴 하지만, 된다 싶으면은 사실 우리는 오너십을 통해서 되게 강하게 베팅을 하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었고, 2차 전지도 LG 엔솔 같은 경우는 뭐 작고하신 구본무 회장님 통해 가지고 배터리를 갖다 계속적으로 만들어 오면서 오늘의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도 이제 다 알려진 얘기니까, 그에 반해서 일본은요, 기술이 뛰어나도 그거를 베팅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팅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처음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배터리 랭킹에서는 상위권 안에서 못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다 뒤쳐져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가 파나소닉이 11조짜리 매출을 일으키는 자회사를 팔아서 이거를 전기차 배터리에 올인하겠다. 이거는 자기들 나름대로도 계산이 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더 덧붙이면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다가 8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 결국 전기차 쪽으로, 도요타 하면은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전기차 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거고, 이거는 결국 전기차 쪽 시장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지난번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업체들, 뭐 포드, GM, 스텔란티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LG 엔솔이나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원래는 3분기가 실적 바닥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4분기도 쉽지 않아. 그리고 그게 내년 1분기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황을 놓고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슬로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LG엔솔이라든지 SK온 같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조금 그 숨고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들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또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그동안 리튬 가격 급락했고 원자재 가격 급락하면서 소위 말해서 재고 평가 손실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추가 하락한들 연초부터 빠졌던 그 폭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지금이 바닥권 구간이고, 내년에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금리나 뭐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1분기가 바닥이다 한다 그러면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대주주 기준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정부 쪽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가지고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가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쪽은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황도 1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흐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을 보면은요, 지금 원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탄산 리튬 가격을 주로 이제 우리가 중국 사이트에서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리튬의 생산 원가보다도 지금 싼 가격으로 나온다라는 게 다분히 투기적인 거래도 좀 있고, 선물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북아프리카산 리튬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그게 이제 막 들어오는데, 앞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이 항상 산업을 성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돈을 준다 그러면 너도나도 뛰어들어가지고 돈이 된다 싶으면 너도나도 뛰어들다 보니까 항상 공급 과잉을 중국이 유발을 시켜왔었거든요. 리튬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리튬이 돈이 될 것 같다 하니까 여기저기다 광산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막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개발을 하고 뽑아냈죠. 연초까지는 리튬 가격 엄청나게 좋고 좋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이전처럼 급하게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밖으로 돌리려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IRA법, 유럽에서도 CRMA법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흔들어 버리면 물론 그 영향으로 지금 리튬 가격은 급락을 해 있지만은 자기네 거를 다 소화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덤핑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중국에 있는 광산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 물론 우리 코로나 때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은 적도 있긴 있어요. 그 마이너스는 쓰레기 치우듯이 이거 가져가 주면 돈 줄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만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리튬 가격도 거의 바닥권 들어온 거 아니냐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하고 이제 여타 국가하고의 어떤 특히 미국하고 완전히 섹터가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리튬 가격의 여파 어느 정도까지는 온 거 아니냐 싶고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전기차의 어떤 수요가 지금 다시 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리튬 가격도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건 사실 지금 리튬만 그런 게 아니라 리튬이 약하니까 양극재도 약하고 동박 쪽도 뭐 지금 가격이 안 좋고 전해액도 마찬가지고 다 안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이 바닥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항상 현대기아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움직였던 이유가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 전기차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연기관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서의 전환은 빠르게 하고 있는 반면에 거기서 사실 이익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고 또 이제 중간에 노이즈가 있었던 거는 IRA 수혜를 못 받을 거다라는 노이즈도 있었고요. 경기가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사는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감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태까지 뭐 언론지상에서도 나와 있고 하지만 이 전기차 쪽에서 지금 가장 패스트 무버로서 테슬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 그룹 중에 하나가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고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텐셜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 그룹 자체가 자율주행 쪽도 투자해가지고 이미 라스베가스에서 그 택시 자율주행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쪽에 대해서 키워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자율주행은 결국 테슬라의 FSD 그쪽하고 이제 필적한 그런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아직은 수준 차이가 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는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기차 시장에서 인도 시장이 내년이면 100만 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인도 역할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 시장 공략하면서 역시 파이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주주환원 책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7천 원 정도 주당 배당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이상을 한다고 했었고 지금 20만 원이 안 되니까 8천 원이라고 전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4%대는 나오잖아요, 배당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 소각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주주 환원책을 좀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UAM 이것도 지금 사업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AM 쪽으로 해가지고 동사가 가질 수 있는 파이가 있을 수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가 이제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 나중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쪽 역시도 뭐 우리나라도 보면 당장에 뭐 최근에 로봇 관련된 주식들 좋잖아요. 그런 흐름을 타지 말란 법 없다. 특히나 상장에 대한 부분이 내년 내후년 가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양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현대로템을 통해 가지고 양산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대차는 그룹 전체가 포텐셜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글로벌 자동차들 PER 지금 나왔는데 글로벌 평균 PER이 5.5배? 지금 24년 기준으로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4배 정도니까요. 이것만 놓고 얘기하면은 한
한 40% 정도 더 오를 여지는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가격대선이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가 잘 되려면은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해야 되고 이쪽 판매를 역시 이제 확대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전기차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 경쟁자로서의 포지셔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별로 주목 안 하고 있지만 삼성동 땅 가격 개발에 따른 밸류 업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차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오다가 약간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국면이 있었고, UAW 파업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차를 못 만드는데 뭐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여파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모든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이게 성장을 그대로 해주면 괜찮은데 이 중간에 좀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캐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기에 얼리 어답터들이 남들이 전기차 안 탈 때 전기차 타고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내가 남들 안 해보는 거 하고 있고 니들 이거 타봤어?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쪽 초기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딱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을 하다 보면 충전도 좀 편해야 되는데 충전할 데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확장이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네? 내연기관차 살려면은 3,500만 원 주면 사야 될 걸 갖다가 보조금 받아도 5천만 원 줘야지 돼? 이렇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확장이 되려면은 결국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죠. 스마트폰 시장 초기 때 아이폰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걸어다니는 컴퓨터, 내 손에 컴퓨터가 있다, 인터넷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이 아주 원활할 때도 아니었고, 두 번째는 접속을 한다 한들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게임도 있어야 되고 뭐 볼 게 많아야 돼, 동영상도 많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마켓이 형성이 돼주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노트북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것보단 이것만 가지고도 되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100만 원 하던 걸 80만 원으로 만약에 낮춰버리고 기존 폴더폰이 한 60, 70만 원 한다고 그러면 1, 20만 원 더 줘가지고 그걸 사는 수요로 이제 교체가 되기 시작을 하죠. 왜? 인터넷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폰이 한번 굴곡 캐즘을 거치고 나서는 이 시장을 다 장악했던 것처럼 전기차가 완전히 다 뒤집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지금 강제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2035년부터는 팔질 못하게, 지금 유럽은 영국은 다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기차가 100이 될지 아니면 그 중간에 또 뭐 수소차가 나올지 또 다른 어떤 소위 말해서 탄소 제로에 해당되는 연료를 가지고 하는 뭐 바이오차, 바이오매스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기차가 시장을 키우는 그 파이는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수요를 증작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극복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은 그 구간에서 일부 지역은 지금 들어간 것 같고, 아직 그 근처에도 안 간 우리나라는 사실은 워낙에 지금 충전소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아직 그 근처도 안 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구간에 지금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한 15% 내외 정도 되면은 그 구간에 진입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신차 출시, 가격 할인, 그 다음에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 그리고 정책적인 서포트,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가 급등했던 건 수급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청약을 안 했죠.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덱스 펀드에 편입이 되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붙어야 되는 수급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쪽을 말씀을 좀 드리면 올 하반기에 상장된 회사, 올해 상장된 회사가 60개가 좀 넘는데요.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지금 아주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대부분이 공매도 금지, 그 영향. 왜냐면 공매도를 못 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주주 지분이 높아요. 50%가 다 넘어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입이 돼버리면 소위 말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정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어차피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등을 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해소라는 게 뭐 급하게 해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2차전지 주식이 전반적으로 좋아져 버리면서 뭐 얘는 못 올라가고 정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사야 되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못 삽니다. 일단 불확실성을 좀 걷어주는 효과가 있다. 뭐 2027년 기준으로 71만 톤 그 캐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캐파를 채워줄 수주 잔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러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44조 원짜리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저기 현대차 유럽향이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북미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지금 나오지 않은.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탑 플레이어가 배터리 업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근데 양사가 협업이 없어요. 같이 일을 안 해요 지금. 근데 같이 일을 안 하고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양극재 수요라는 거는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하든 뭐 협력사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협력 가능성을 통한 또 수주 가능성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T사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주에 대한 얘기들은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수주 이슈는 올 연말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을 좋게 보는 거는 일단 2차전지 산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환경 재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국가 아젠다고 글로벌 아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 어쩐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미국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거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유럽은 전체가 다 하고 있죠. 영국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조차도 지금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했잖아요. 탄소 제로라는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장에 지금 어제 오늘 우리 되게 추웠잖아요. 이거 지금 시베리아 한파가 지금 내려온 거래잖아요. 그 내려온 이유가 북극이 따뜻해서 그러는 거라며요. 이것도 기상이변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 갈 수밖에 없는 길의 성장 산업의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군데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라고 그러면 이 회사는 일단 철강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연으로 한 4조에서 5조 원을 법니다. 그 표가 있는데 보시면 2016년에서 18년 보면은 철강이 71.6%였었어요. 근데 23년, 25년 계획을 보면 46.2%가 2차 전지예요. 철강은 39% 정도. 이미 2차 전지로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포커싱을 하고 있는 자금을 끌어서 쓰는 게 아니라 번 돈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갑자기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캐집을 만났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침체가 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사는 이제 광산의 개발에 특화가 돼 있잖아요. 원래부터 철광석을 채굴 해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해서 제철을 사업을 했던 거니까 광산 쪽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리튬 광산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켈 광산도 확보를 했고 이런 광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뭐 미래에 이제 집중화될 거라고 하는 뭐 전고체와 관련된 또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요만큼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가 같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100조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 내재화를 갖다가 이제 강화시킬 거 27년 기준으로 43%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고 리튬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 통해 가지고 86%를 내재화한다. 니켈은 68%.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적 관련돼 가지고는 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건 포스코 IR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17조 4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30년 가면 매출 43조에 영업이익 3조 4천억.
뭐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철강에서 버는 돈 가지고 리튬 쪽을 투자를 했는데 아르헨티나 염호 그게 아마 내년 2분기 초 한 4월 전후에도 공장 1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될 거고요. 필바라 같은 경우는 광양에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11월 말에 준공됐고요. 지금 이제 시험 가동 통해 가지고 이것도 내년 한 중후반부터는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리사이클 쪽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쪽에서도 리튬 쪽에서 매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나올 거다. 근데 이쪽 수익성에 대한 부분 요즘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염호 리튬은 역대급으로 수익성이 좋다고 하잖아요. 뭐 85에서 90 얘기야 이익률 자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이익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격 가동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광산 개발 계약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흑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거 역시 포스코 퓨처엠에다가 이제 공급을 할 거고 그러니까 탈중국의 일환이겠죠 물론.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해 가지고도 이 회사에서 그 폐배터리 사업에 이제 진입을 해 가지고 폐배터리 수급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그룹 전체의 2차전지 사업에 서포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스마트 물류 지금도 광양에는 그 기차로 무인 기차가 광물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포스코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결국 다 외국으로 또는 또 다른 업체로 수출을 할 때 세트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식이든 확장의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 하나로 딱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지주회사는 홀딩스고요. 그 밑에 100% 자회사인 철강회사 포스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 71%, 그 다음에 포스코 ENC라고 하는 회사는 이건 저기 건설회사입니다. 이거는 뭐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60% 지분, 그 다음 포스코 아르헨티나 요거는 이제 염호 관련된 지분 100%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리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분이 딱 갖고 있는데 큰 장점은 이 홀딩스로서 추가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밸류가 굉장히 그대로 그냥 애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폴란드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총리가 해임되고 친EU 그 성향의 투스크 총리라고 하는 옛날 공동의정했던 분인데 그분이 되면서 이거 폴란드 향으로 해서 나가는 추가 계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노이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를 놓고 이제 좀 방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걱정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2027년도에 4대 방산 강국에 도약을 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의지입니다. 근데 왜 4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미국이 절대 강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뭐 이제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러시아는 요즘 뭐 자기네들 무기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사실 시장에서는 좀 이제 물러나는 것 같고 중국이 좀 있을 수 있고 한데 국내에 이제 그 방산 산업 같은 경우는 강점이 우선 이게 나토 표준을 따라요. 운용 시스템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로 수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우리 걸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막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그 표준화되어 있는 걸 이제 사용을 한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이 독일이나 뭐 미국의 또는 이런 방산의 어떤 주요 강국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쌉니다. 뭐 10% 20%가 아니라 반값 이상으로 싸요. 그래서 싼 데 비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전차나 자주포 폴란드 쪽에 수출돼 가지고 나가 있는 것들 동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에서 이제 그 테스트했던 거 보시면은 우리 게 밀리질 않아요. 독일 전차라든지 미국 전차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전차도 그렇고 K9 자주포는 우리가 앞섭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K9 자주포니까 자주포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가성비죠. 가성비가 워낙에 좋잖아요. 가성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쟁이 갑자기 끝날까요? 그리고 끝난다 한들 뭐 영국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동유럽 쪽에서 러시아를 믿고 이제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됐으니까 우리 다시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 악수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지낼 수 있겠냐는 거죠.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런 데가 지금 필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산에 대한 수요는 생각처럼 금방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도 한반도도 항상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긴장 상태가 좀 이렇게 강화되는 정도인데 반면에 늘 싸움이 나는 동네가 있죠. 중동. 뭐 그전엔 이란, 이라크 붙었었지만은 또 이란하고 사이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거는 종파 수장인 사우디. 그죠?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가 안 좋기로 얘기하면 또 사우디하고 카타르. 서로 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수요가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 이런 데서 많이 수입을 해가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에선 수요가 있을 것 같고 남중국해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해협에 있는 섬을 가지고 자기네 영역이다 하면서 또 싸움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상대를 또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도 이제 무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 대만, 양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장사 잘하겠네 이렇게 좋아할 건 아니지만 인류가 살아있으면서 이 분쟁 갈등이라는 건 끊임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양산 능력을 갖춘 데가 별로 없어요. 일단 당장에 미국은 자기네들 쓸 물건도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포탄 가져가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했던 거 기사 난 거 보셨잖아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양산 능력이 없어요. 자기네들 것들도 다 커버를 못해요. 독일은 전차를 헝가리에서 주문을 했는데 5년 동안 2대인가 3대 들어왔고 그 바람에 지금 추가 주문도 안 되고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나라 거 쓰려다가 독일이랑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물건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중립국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니네들 이제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린 것도 기사가 났거든요. 거기도 사실 급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장에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를 가져올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땐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에 대해서 개발을 계속 해왔고 생산을 해왔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뭐 누가 뭐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이건 뭐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추구한다 해서 여기는 항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도 있고 거기다가 우주도 그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나오션을 인수하면서 잠수함하고 군함 쪽까지도 지금 확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멀티플하게 규모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로봇 회사 고스트 뭐였죠? 하여튼 그 회사 인수한 그 LIG 넥슨이라는 회사 있죠. 여기는 이제 미사일 관련된 회사거든요. 미사일 관련된 회사인데 이게 천궁, 비궁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중동 쪽에 많이 나갔고 최근에 어제자 기사에 아마 루마니아로 900만 불인가 그 정도 이제 물량이 비밀리에 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은 사실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어디로 몇 대 팔렸다 이런 것들이 공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로봇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단순히 경비가 아니라 거기에 무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확장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 최근에 이제 KF-21이라고 하는 이제 신형 전투기가 공개가 됐고 시운전까지 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은 좀 갈 길은 좀 있어 보이고요. 뭐 이게 팔린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대신에 이제 FA-50 경공격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강점이 뭐냐면 이게 F-16하고 운용하는 게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F-16을 조종을 하는 조종사의 훈련 트레이닝용으로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이제 방산, 레일, 고속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사업부, 플랜트 쪽 관련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산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거는 K2 전차입니다. 폴란드 향으로 이제 일단 180대가 계약이 돼가지고 크게 좀 알려졌었고, 이제 2차 계약 지금 뭐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전차의 어떤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노르웨이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입증이 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외에 뭐 하나 시스템은 뭐 인공위성, 안티드론 시스템 이런 게 있고, 하나오션은 잠수함, 함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정도면 우리나라 이제 부품 회사들 제외하고 좀 덩치 있는 방산 회사들이고 또 국내 간판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해외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시성 있게 매출이 나오는 거는 육상, 육군용. 이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 해군 그 고등 훈련기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가 있기는 한데 그건 돼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좀 가시성 있고 계약이 금방금방 되진 않아요. 워낙에 또 단가도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육상용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레드백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라든지 뭐 여기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예요. 그게 자주포 쪽에서는 시장 막 점유율이 한 50%가 넘어가거든요. 뭐 그런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 영국도 진출한다고 하고 하니까 보셔도 될 것 같고. 글쎄요, 뭘 딱 찝어가지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뭐 현대로템 역시 마찬가지로 전차, 하이브리드형 전차라고 하잖아요. 러시아 기술과 미국 기술이 조합이 돼서 가볍고, 그 다음에 진흙탕에서도 잘 달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은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은폐 원폐도 가능하게끔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포신 이걸 갖다 이렇게 안으로 쑥 집어넣었다 올렸다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능도 있고 하니까 뭐 앞으로도 전쟁 지역은 물론이고 현재 이 전차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이것도 관심 가져도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갑니다. 그럼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요. 실제로 달에 가가지고 달에서 광물 채취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르테미스 플랜인데 그게 내년에는 이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연결시켜 볼 수 있는 회사들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폴란드 친EU 성향 총리 확정된 거 때문에 노이즈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총리가 얘기한 거는 기존 계약은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그러니까 금년 10월 25일 이후죠. 총선 끝나고 나서 다수당 일당은 됐는데 지금 기존 여당이 다수당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다 보니까 연립정부를 야당이 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월 25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재검토한다. 근데 그 이전 계약은 존중하겠다라고 총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1차 계약에 대해서는 노이즈는 그 정도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안 할래 한다 한들 자기들이 전차를 어디서 구해요? 자기들이 자주포를 어디서 구해요? 좀 구할 데 없어요. 지금 당장에 전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차하고 독일 전차하고 가격 비하면 우리나라 전차가 독일 전차, 중고 전차보다도 가격이 싸요. 근데 문제는 그 중고 전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차피 하는 소리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기존 계약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이죠.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출입은행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자본을 확충을 못해서 큰 계약을 못해요. 일단 내부적으로 일단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재경 소위에는 아마 법안 3개인가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배로 늘리네, 그걸 또 5조를 더 늘리네 하면서 올려놨는데 아직 심의조차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첫 번째 큰 계약이 되려면 수은법 개정이 돼야 된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폴란드 쪽에서 이번에 조금 특이한 건데 K9 자주포 152문 계약을 2차 계약, 2-1차라고 하죠. 그 계약을 하면서 자기네 그 크랩이라고 하는 자주포 있는데 똑같은 수량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폴란드에서 이제 만드는 걸로. 저는 그게 뭐 K9 쪽을 뭐 배제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싸게 구입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협상을 하려고 들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폴란드가 뭐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신용등급은 단기 신용등급이 A-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나쁜 뭐 그런 데는 아니지만 이제 총리가 바뀌었으면 자기도 뭔가 이전 정부하고 다른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위협을 안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자기네들이 무기를 지금 어쨌든 군비를 갖춰야 되는데 갖출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가가지고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아마도 협상력이 됐든 뭐가 됐든 노이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아무리 좋은 주식도 본인이 이게 귀로 듣고 사놓고 나면은 올라갈 땐 좋지만 빠질 때는 감당을 못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물론 바닥에서는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가 대비는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 뭐 빅사이클이 오냐 안 오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방산 같은 경우도 폴란드 향이 되네 만에 노이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된다고 해서 사시고 누가 빅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쪽에 대한 공부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섹터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쪽에 대한 감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주가가 흔들려도 내가 크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시면 남 탓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남 탓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자기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전달한 거 또는 뭐 예측을 잘못한 거에 대한 비판은 하실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저 사람들에 대한 거는 참고용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습관을 좀 키우시면 진짜 장이 좋아질 때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